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들은 제한된 인원들이 공간을 소비하고 계속 메뚜기 떼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돼 있었던 거거든요. 송수동이 아직까지 안 지고서 가는 거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송수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성수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수동이 진짜 이 정도까지 뜰 줄은 몰랐습니다. 좀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예상보다 2배 이상 막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 선정이 되게 좋죠. 이 성수동이 붕업이 되기 전에 핫플레이스라고 할 만한 데들이 주로 홍대 쪽이나 뭐 이런 데였는데, 로데오에서 가로수길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삼청동으로 갔다가 익선동 갔다가 경리단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수동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배후에 강남이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주거단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평지라는 점인 거예요. 평평한 곳이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풍수지리에서 왜 물을 부어가지고 한쪽으로 흘러내려가면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기울어진 땅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울어진 땅은 사람들이 언덕길을 잘 안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통행량이 내리막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절반의 통행량밖에 안 돼요. 가게 입장에서는 통행량이 없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상업시설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평한 땅이어야 된다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성수동은 되게 평지죠. 평지로 X축과 Y축의 길이가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널찍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준공업지역이 뭐냐 하면은 공장도 있으면서 거기 사람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공단이다, 울산 공단 지역이라든지 포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거기는 그냥 공장만 있거든요. 준공업지역은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살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약간 복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적인 특징을 또 말한다면은 이 지역이 땅의 규모가 약간 미디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공장이 들어가니까 한 300평, 500평, 200평 이런 식으로 막 필지가 쪼개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강북의 대부분의 필지들은 다 50평, 60평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쪼개져 있었고요. 강남의 필지를 만들 때에도 100평, 50평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들은 엄청나게 크게 몇천 평 단위로 끊어져 있죠. 만평 단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나 아니면 스몰 사이즈, 강북은 더 엑스트라 스몰이나 스몰 사이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성수동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어서 공장이 들어가니까 미디움 사이즈의 필지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걸어가다 보면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풍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소호랑 되게 비슷한 거죠. 맨하탄의 소호하고 상당히 컨텍스트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소호도 예전에 공장지대였고 거기서 공장이 망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 거기 아티스트가 들어와 살면서 집으로 개조해서 로프트로 만들어서 살았고, 그랬더니 옆에 카페가 생겨나고 가게가 생겨나면서 지금의 힙한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공장으로 쓰던 지역들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서 쓰이기가 쉬워요. 그 이유는 이게 기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장에는 기계를 넣어야 되니까 기계 넣고서 양쪽의 기둥이 간격이 넓어야 되는 거죠. 화물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구성이 되니까 공장은 망해 나가더라도 그 높은 천정고와 큰 엘리베이터와 기둥 간격이 넓은 큰 공간을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로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공간으로 될 수 있고, 전시 공간도 될 수 있고, 그게 소호죠. 마찬가지로 성수동도 서울이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이 준공업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공장들이 나가게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대림창고였죠. 거기가 정미소가 있었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가 빠지고 거기가 이제 전시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수동이 문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특별한 성수동만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로데오라든지 아니면 가로수길, 삼청동 이런 데하고 약간 다른 점이, 여기에는 팝업 스토어가 메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라는 점이에요. 팝업 스토어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그러한 공간들인데, 그러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설치를 하려면은 자동차 도로가 잘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청동이나 해방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트럭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다 계단으로 돼 있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이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기가 어렵죠. 근데 성수동에다가는 거대한 공장에다가 그냥 설치하기가 편하고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널찍하게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도로가 직선으로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곳에 팝업 스토어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대의 기술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시대고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TV를 거의 안 보죠. 요즘 대부분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본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에는 항상 TV 광고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TV를 안 보면은 광고를 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팝업 스토어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자기 공간을 꾸며서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공간에서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내가 꾸미고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진이 필요해요. 때마침 그때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잘 됐죠. 그리고 인터넷도 연결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나는 똑같지만은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 찍기도 하고 내가 가는 카페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일종의 세트장을 만들어준 거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내 SNS 공간에다 업로드를 하면은 그게 내 SNS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이 곧 디지털 벽돌이 되어서 내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수동의 그 많은 공간들, 카페와 팝업 스토어들은 일종의 SNS를 만드는 디지털 벽돌을 만드는 벽돌 공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 다 대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럴 내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바이럴이 되면서 어떤 밈 현상으로 돼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은 TV를 보고서 광고를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도는 사진으로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가 팝업 스토어 만들기도 좋고 젊은 친구들이 모이니까 하루에 임대료가 1,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루에 임대료 1,0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강남에 아무리 큰 빌딩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임대료 3억을 받기가 어려운 건데,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그대로 빌딩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기업은 3억을 들여서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서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이유는 어차피 그 정도 돈은 TV 광고를 해서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TV 광고의 프라임 타임에 보통 저녁 8시부터 9시 뭐 이때쯤에 광고를 하는 비용과 내가 성수동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광고료를 TV에다가도 지불할 뿐더러 연예인도 모델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광고를 프로덕션을 통해서 몇 억 들여서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뭐 일정 부분만 써도 팝업 스토어 만들고, 그거 만들면은 알아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사진 찍어서 자기 SNS 공간에 광고를 해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니즈하고 젊은 친구들의 니즈가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또 이 팝업 스토어는 커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이유가 데이트 코스로 하기에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요. 멀티플렉스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 한 편이 15,000원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럼 둘이 가면 3만 원이고 팝콘 먹으면 4만 원이에요. 그런데 4만 원을 써서 한 3시간 정도를 놀 수 있는데 팝업 스토어는 다 공짜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거기 걸으면서 사진 찍고 즐기고 하면은 반나절을 거의 돈 안 들이고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서로에 대한 피로가 다 충족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수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 것이냐?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죠.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의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CGV 같은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그 밑에 가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쫙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CGV는 정말 엄청나게 싼 임대료로 들어갔어요. 핵심 코어 베뉴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요. 전 놀란 게 얼마 전에 저는 되게 재밌게 본 판타스틱 4라는 그 영화가 보니까 57만 명 봤더라고요. 100만 명도 안 봤어요. 그 정도로 극장을 안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넷플릭스로 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큰 계기가 됐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극장을 못 가게 되니까 넷플릭스로 대부분 봤는데 유튜브를 보거나 그걸로도 충분히 되고 가격도 올라서 이제 갈 돈도 없고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CGV나 메가박스 같은 그러한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런 팝업 스토어가 들어가는 연무장길 같은데도 사실은 스마트폰 다음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광고를 하는 방식이 팝업 스토어가 아닌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테크놀로지가 바뀌는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소비자층이 얇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만 보면은 서울에서 핫플이라고 하는데 가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초반일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인구는 계속 주니까 결국에는 그 제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핫플이 되는 건데 그나마 그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명동이나 아니면 홍대 앞이나 성수동을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들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외국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샹젤리제 거리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파리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나 가겠어요. 파리 사람들보다도 전 세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비행기로 공급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 한번 떴다가 지고 여기 떴다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제한된 인원들이 공간을 소비하고 계속 메뚜기 떼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나마 성수동이 아직까지 안 지고서 가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처럼 계속 이 추세로 늘어난다면은 우리도 맨하탄처럼 타임스퀘어 가도 붐비고 소호 가도 붐비고 브루클린 가도 붐비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엔 거리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거리가 사는 거거든요. 거리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팝업을 보러도 가는 것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석처럼 다른 사람을 당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된 소비자 숫자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바뀌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젊었을 때는 로데오 거리가 제일 유일한 핫플레이스였거든요. 근데 로데오 거리 외에는 별로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데오 가는 소비자층이라는 게 진짜 얇았거든요. 당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부터 젊은 소비자층이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좀 이제 과소비를 하는 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젊은 소비자층이 좀 늘어나야지 그들이 가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거죠. 근데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거치면서부터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시대였으니까 뭐 IMF 때는 잠깐 꼬꾸라졌었지만은 계속 상승 커브니까 20대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명이다. 그 몇십만 명 중에 그러한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잘 살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핫플레이스들이 몇 군데는 생겨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MZ 숫자만으로는 다 커버가 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1인당 GDP가 계속 막 부자로 올라가고 우리가 여유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채워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전 국토를 다 소비자만 있는 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다 요즘에 목숨 거는 거가 다 일자리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뭔가를 생산해내고 창조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성수동에 들어오잖아요.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들어오고 약간 실리콘밸리 같은 그러면서 이제 자본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좀 선순환이 되겠죠. 맨날 관광객만 있는 도시는 또 그 도시 캐릭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성수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성수동이 하나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고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의 힘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셜록 션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 이런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을 때에는 높은 계단을 만들어서 높은 데 권력자들을 세워놓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겹겹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자기를 봐주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조회 설 때 교장 선생님은 몇백 명이 보지만은 조회를 서 있는 학생들은 서로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거와 다 똑같은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간으로 권력을 가장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팝이나 K-드라마잖아요. 물론 전체 컨텐츠로 봤을 때는 영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가 가장 많겠지만은 되게 의외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의 5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가 한 것 치고는 그 인구 대비를 비례를 보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전 세계 많은 80억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거죠. 그럼 배경으로 나오는 게 어딥니까? 항상 대한민국이 세트장이에요. 예전에 제가 90년대 유학 갔을 때 저는 뉴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렌즈라는 걸 봤기 때문에 LA에 대한 로망은 비버리힐스 90210라는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얘기했더니 LA 출신 애가 너 와서 살아봐라. 스모그 때문에 숨도 못 쉰다. 막 이러면서 막 웃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영상 속에 보여지는 거는 편집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감시 카메라로 나를 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건 내 편집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조명이
좋은 데에서 반사판 있는 데서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면은 그 모습은 편집된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공간들, 그 도심 속이든 시골이든 많은 공간들이 다 편집되어 있는 모습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동경심을 갖게 되고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최근에 제가 본 재미난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는 캐대언에 나왔던 장소들을 실제로 가보는, 저 역시도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이라는 걸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실제로 그 공원에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면 당연히 실망을 하죠.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성지순례 하듯이 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많이 보는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성경책에서 보던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골고다 언덕 나오니까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한 미디어는 당연히 그 공간을 실제로 찾아보고 싶어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넷플릭스한테 좀 고마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OTT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나라의 로컬 회사를 통해서만 방송이 됐잖아요. 뭐 태국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송이 된다, 그럼 태국의 로컬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갔는데 지금은 훨씬 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통해서 다이렉틀리 다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디올도 있고 프라다도 있고 인터내셔널한 브랜드들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해외 나가면은 그래도 맥도날드라도 보이면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네는 그래도 좀 우범지대는 아니겠구나.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루비통 매장이 있다. 루비통 매장 옆에서 제가 강도를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90년대 이스탄불을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동이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거든요. 어떤 나라인지 좀 베일에 쌓여 있고. 근데 갔는데 거기 맥도날드가 있는 거야.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웨이팅 차원이 달라요? 이게 뭐야, 이 노티드에 줄 많이 서서 들어가면 여기가 더 핫해진다는 거야? 유행할 때 밈들이었어. 그래서 웨이팅이 항상 있는 곳이다, 성수동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웨이팅 하는데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별로 듣기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은 돈 내면 다 갈 수 있잖아요. 미슐랭 3스타도 다 갈 수 있고 못 가는 데가 없어. 모든 공간을 다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줄 서서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3시간, 2시간 줄 서서 런던 베이글을 먹으러 나는 기다렸다가 들어갔어. 그리고 사진 찍었어. 미안한 얘기지만은 시간당 버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시간이 그냥 많은 사람인 거죠. 주로 학생들이 시간이 좀 많죠, 대학생들이 방학 때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정말 아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줄 안 서거든요. 품팔아서 자기의 경험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웨이팅이라고 하는 문화가. 지하철에서 웨이팅하는 동네 스벅은 안 간다, 맞는 말이지. 누가 송수 감자탕 어니언 대림 창고 간다고 하면 거기 말고 좋은 데 많다면 다른 맛집을 알려준다. 이게 이제 힙플레이스와 핫플레이스의 차이잖아요. 힙플레이스는 아는 사람만 가는 데고 핫플레이스는 다 가는 데고, 대림 창고는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힙스터들은 절대 안 가죠. 그런데 아우 거길 왜 가, 이러면서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진짜 힙스터들은 성수동을 다 떠났을 수 있어요. 지금 딴 데로 가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데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힙스터가 아니면은. 나도 몰라, 힙스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알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거지. 내가 갔다, 이미 내리막인 거야, 그때부터는. 야, 이 말이 좋네. 성수역은 입구가 이상하게 설계되어 있음. 1열로밖에 못 올라감. 유동인구 감당 불가. 원래 그거 하나여도 널널하던 동네였음. 사람이 없었음. 진짜 사람 없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학교 갈 때 오가던 버스가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거였거든요. 2호선 지하철역 공사할 때 저는 거길 살았던 사람인데, 가면은 맨날 가죽 냄새밖에 안 났어요. 가죽 공장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냄새 막 두통 오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기가 구두 공장이 많잖아요. 성수 재화거리잖아, 거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게 있겠죠. 플랫폼에서 옆에 있는 빌딩으로 통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입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성수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트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2층, 3층 레벨에서 1층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좁으니까
옆에 신축하는 건물에서 브릿지로 연결해가지고 그 빌딩의 코어를 통해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더 추가를 좀 편리하게 하면은 그 빌딩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성수역의 플랫폼 레벨에 있는 그게 뭐 3층 레벨이 됐건 거기가 1층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 윈윈할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 4개 입구로 빠져나가던 거가 한 12개 입구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좋아지겠죠. 주변 빌딩들도 좋아할 거고. 이제 그러려면은 인도 위로 브릿지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그거 커넥터 만드는데 구청에서 허가받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신세계 프로퍼티가 주도해서 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성수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